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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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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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를 꿈꾸다는 게 뭔가 거북이 말고 자라를 꿈꾸는 것 같다는 그런. 자라. 야, 자. 이걸 지금 40번을 넘게 말했는데 이제 얘기하냐 그걸? 새삼스럽게 지금 그렇게 보이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눈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는아이 2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해 주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 저희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댓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장 최근 에피소드였던 에피소드 140화. 여기서 num나님은 사실 너무 정기적으로 댓글을 잘 달아주셔가지고. 아니 저희가 가서 한번 밥을 사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에피소드에서 정말 꼬박꼬박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num나님 듣고 계신가요? 네. 지금 그래서. 댓글을 몇 번을 지금 연속으로 달아주고 계셔갖고 그래서 num나님이 달아주신 댓글 소개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난 방송에 출연해주셨던 중앙님의 답변과 이야기, 경험 등이 HR 데이터로 끝을 보고 계시는 분 같다고 느꼈다라고 해주셨고, 저희 오랜만에 와주신 조 과장님, 이고 조 차장님이 되셨던 조 과장님, 네,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위트가 넘치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김 팀장님과 박 박사님 말씀은 툴툴거리셔도 원래 스킨만 하시던 그냥 곳에서 준비해 오시고 두 분 반가워하시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저도 느꼈어요. 방송을 듣는데 두 분이 그래요? 텐션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서로 구박하던 텐션이 있었는데 한동안 그게 없었거든요. 네. 아 맞네. 우리 서로 되게 지금 사실 너무 서로 친절해서 되게 낯설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김 팀장을 딱 구박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다구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됐었어. 넘어감. 그게 자꾸 넘어가 아 진짜요? 네. 아... 뭐 그런 케미라는 표현 좀 그렇고 그냥 즐겁게 있었죠. 예. 근데 네. 이제 그 뭐지? 연쇄 대화가 좀 되니까 좀 더 즐거운 분위기였지 않았나. 예. 그랬군요. 다구리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다른 케미가 있는 거지. 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댓글 소개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요거까지 읽어볼까요? 조 과장님, 다음에는 요새 업로드가 뜸한 조 과장님의 인물 열전에 조 과장님 자신을 넣어서 HR 데이터와 책 쓰는 것에 관심 있었던 그는 어떻게 개그맨이 되었는가로 준비해주고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그 유머 코드가 맞나 본데 눈나님이 조과장이랑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날 유난히 조 과장이 개그 코드에 자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랜만에 나와서 감을 잃은 거야. 아니 긴장한 것 앨리스- 같더라고. 앨리스 2부 못 들었죠. 2부 때 장난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부 자기가 들어야 뭐 됩니다. 네. 자기가 과장해서 과장이라고 막 이런 소리 하고 아휴. 맞아. 그거 안 잘랐어요? 아휴, 안 돼. 그럼 안 되는데 참. 조 과장님 듣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승진하면 이렇게 되나 봐. 쉽지 않다. 쉽지 않군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에피소드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누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항상 자주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방송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역시 박 박사님이 준비해주신 내용이고,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사실 원래 1시간으로 준비했던 비트코인 간단한 비트코인에 대한 POW, 그러니까 작업 증명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결해서 이더리움이 뭔지, 그다음에 NFT, 요즘 NFT가 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내는지까지 해서 1시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비트코인 질문함. 비트코인으로 1시간을 했는 바람에 음. 오늘은 그전에 못 했던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뭐 물론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독특한 방식의 애가 있고, 걔를 좀 소개를 메인으로 드릴 거고요.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에 양대 산맥이라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고 나머지는 다 사실 쩔이에요. 음. 그래서 음. 이 두 개가 어떤 개념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더리움을 갖다 쓰는 애거나, 혹은 이더리움이 약간 뭐지, 인터넷 인프라 같은 느낌의 동작을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서 그런 나머지가 쩔이라는 거는 규모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규모면도 그렇고요. 규모면도 똑같이 그렇고, 음. 어 이더리움의 지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굉장히 지위라는 게 어떤 걸로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신뢰를 쓰는가? 많이 받는다? 쓰는가? 신뢰하는가? 인지도? 사용 인지도도 신뢰. 마찬가지고요. 예.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맥 OS하고 윈도우 정도의 느낌? 맞아요, 맞아요. 거의 그 나머지는 레벨인 것 같아, 쩔이? 진짜. 예. 네. 그래서 뭐 리눅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메인으로 쓰는 몇 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다 잘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엄청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잘 모르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사기도 워낙 많고 여기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유명하고 사기 여지가 적은 애들로 몰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들어요. 그리고 큰 개념이 여기서 달라지지 않아요. 이 두 개에서 뭔가 더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그 말 그대로 개념 증명의 역할을 한 약간 시조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다. 예. 보여준. 그 블록체인이라는 놈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의 구현체, 최초의 구현체는 얘야 딱 만들고, 얘를 복사한 애가 쫙 나왔어요.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뭐 이런 애들이 잔뜩 나오고, 걔네들 다 쩔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봤더니 얘가 그 뭐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래 단위인 애가 왔다 갔다 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은행밖에 못하네. 은행하기 위해서 동작을 제한되게 작성해놨네라는 걸 보고 이더리움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더리움은 그 동작을 개발 언어의 펑션 같은 애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장했어요. 네?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애가 있고, 그 이더리움이라는 애가 그 컴퓨터들이 다 같이 달려 있어서 처리해 주는 애가 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 내가 설명하려고 해도. 네, 저도 여기에 블록체인 스터디할 때도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팠던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더리움이 뭐예요? 걔가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회사 이더리움도 똑같이 이름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그냥 암호화폐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화폐의 하나, 구현체? 암호화폐의 네, 하나. 구현체예요. 그런데 근데 뭐가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비트코인은 제가 지갑이 있고 1비트가 있으면 다른 지갑한테 요 비트를 전달하겠어요라는 행위가 하드 코딩돼 있어요. 전달합니다만 있는 거지. 음. 근데 그 행위를 개발 언어로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애가 이더리움이에요. 작성할 수 있는 함수다. 그래서 작성할 수 있는 함수를 거기다 프로그램이다. 작성해서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행위를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더리움에 그래서 예치금 지갑 같은 애가 따로 개념이 더 있어요.
내가 이더리움을 갖고 뭐 예치금 지갑에다 넣어 놓고 누가 예를 들면 간단하게는 누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나 100만 원 넣을 테니까 이거 주세요." 같은, 아니 100만 원 하면 헷갈리겠다. 예를 들면 "체중을 50 킬로그램 증가했어요."라는 걸 달성하면 "그걸 그 달성한 사람한테 줘."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죠. 달성하면 준다? 그러니깐 아. 조건을 기능을 추가할 만족하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면 주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음. "전달했습니다."로만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드 어. 코딩이 아니라 어떤 어어.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이게 그 행 됩니다를 그 만들어낼 수 행동이 동작하는 있다.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아. 심지어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코딩해서 줄 수 있어요. 여러 명한테 줘. 아니면은 "뭐뭐뭐 하라고 한 사람한테 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커스텀이 된다. 커스터마이징이 된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개발 언어처럼 돼 버렸어요. 여기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D앱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봤어요. 예. 음. 근데 이런 애들은 다 그런 관련된 이런저런 기록들이 전부 이더리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이더리움 기록에 기반해서 동작한 결과물들을 처리해 주는데 그 처리를 이더리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깐 OS 같기도 해요, 제 개념에서는. OS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가 코드를 작성해 두면 그걸 실행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켜. 그러면 내가 클릭하면은 뭐가 동작하는 걸 해 주잖아. 그런 걸 이더리움이 대신 해요. 근데 그 이더리움 내에 돈 개념인 이더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고 그걸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가스라고 부르고, 그런 애가 어 아까 말한 것처럼 보내기라는 행위만 있는데, 보내기 말고 보내기라는 행위를 프로그래밍해서 누가 뭘 하면 어떤 걸 해서 어떻게 처리해 줘 같은 걸로 확장해서 작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 개발 언어를 동작하는 머신을 이더 VM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실제 동작했던 걸 JS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게 생긴 솔라디티라는 개발 언어를 만들어서 동작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솔라디티를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은 고급 개발 언어들 뭐 고, 자바, 뭐 파이썬 이런 애들이 다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깐 어 그 인터랙션이, 그러니까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이라는 게 거래가 내가 돈을 누구한테 줬음만 있는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걸 작성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작성하는 거에 대한 표준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걸 ERC라고 불러요. 계약 방법? 뭐더라? 뭐의 약자였는데? 뭔가 주식 시장에서 파생 상품 만들어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사실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래도 그냥 거래 트랜잭션에 대한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더 많이 오픈된 형태 같아요.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진짜 그냥 개발 언어 함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인풋이 뭐가 있고 인풋에 대응되는 아웃풋을 작성할 수 있는 함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컴퓨터들한테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 1을 누구에게 보내줘라는 보내줘 부분만 되는데, 보내줘 부분이 한 가지 행위로 제한돼 있다면 이더리움은 거기를 함수로 작성할 수 있어서 여러 컴퓨터한테 일을 대신 시키는 역할로 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인풋 조건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아웃풋 행동을 작성해 놓는 게 돼요. 그래서 그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약. 그럼 이거는 개발자 입장에서의 차이점인 거죠? 이걸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이더리움을 봤을 때의 관점인 거죠?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더리움은 그래서 그것 덕분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 갖고는 서비스 어, 개발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확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애초에.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래 때문에 발생하는 그 비트코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있고, 개의 서드 파티 솔루션들이 가능해지는 거지, 비트코인을 이용한 앱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그런 방금 말한 함수가 동작하도록 할 수 있어라는 부분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음. 어플리케이션 내에 들어가는 모든 활동들이 이더리움에 기록돼요. 음. 그러면 제가 극단적으로는 무슨 게임을 만들었으면 제가 어 뭐 몬스터 용을 칼로 때려서 데미지를 13을 줬어가 이더리움에 기록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그 덕분에 용이 죽었으면 뭐 이더리움 13이 나한테 생겨. 이런 식이에요. 정확하게는 그게 이더리움보다는 단순히 예. 그 이거는 단순히 코인을 주고받고 거래하는 걸 넘어서서 네네. 모든 디지털 활동들이 블록체인화 되어서 기록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진짜 그 그냥 이게 플랫폼이네요, 차이네. 플랫폼. 플랫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많이. 그러니까 어. 화폐를 넘어서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 활동에 대한 뭐지? 대가가 다 이더리움이에요. 되게 뭔가 또 하나의 세상 같다. 예. 그러니깐 예를 들면 저희는 인간 세상에서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의 관심을 얻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이더리움에서는 동작하려면 이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한번 수행하려면 그죠, 그죠. 맞아요. 트랜잭션이 기록되려면 음. 수행되려면 그 수행이 돼서 내가 결과를 얻어내려면 다 이더리움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플랫폼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해요. 가스비가 뭐 몇만 원이래요, 한 번 행위하는데. 근데 게임을 만들었는데 내가 뭐지? 참여할 수가 없네, 그게 없으면. 그치. 돈이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진입장벽이 있네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가스비, 그러니까 한 번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데 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가스가 자동차의 연료를 얘기할 때 그 가스군요. 그런 느낌인 거죠. 연료로서의 가스니까. 음. 예. 그 행위가 동작하기 위한 연료로서 가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신기하게 붙였네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다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로 다 이름들을 붙여 놔 갖고 사실 비트코인도 채굴이라는 게 추상화된 개념이지 사실 좀 전 그렇긴 진짜 하네요. 캐내는 건 네. 아니니까. 근데 뭐 가스는 뭐 직관적인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스비라는 어. 표현을 쓰고 가스비 음.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네. 진짜 오일처럼 예예. 와. 거기다가 휘발유값. 왜냐면 또 어. 거기다가 아까 기록을 하는데 돈이 기록하는 거를 누가 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해 주는 걸 그러면 가스비를 높여서 제가 동작을 하도록 제출하면 기록을 더 잘 해 줘요. 우선순위를 높여서 기록해 줘요. 상품이 되는 거네, 그게. 예. 그 자체가 상품이에요, 그래서. 대신 써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써 주는 쪽 부분을 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가 경쟁이 심해서 그래요. 가스비가 안 높으면 기록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높여야 되는 거야. 시세라는 게 이 가스비면 기록이 되더라라는 시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라간다고요, 가격이 아니 계속? 올라가겠지. 참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되면 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싸게 해줄게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 등장해야 써 되는 거 주는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럴 텐데 지금 여기도 기록하고 어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가 더 많다. 네. 그리고 쓰는 사람은 이더리움은 벌써 그런 알고리즘 몇 번 바꾸고 합의 알고리즘으로 바꾸고 막 그랬어 갖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기록하는 권한은 지금 높일 수밖에 없어요, 분산이니까 어찌 됐든지.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나요? 그 써준다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 행위를 하는 건 높지 않죠. 그런 행위를 음. 제한하도록 하는 기술이 높은 거지. 제한하는 게 왜냐면 지금 만들어주는 말한 게. 것처럼 어쨌든 모든 컴퓨터 중에 하나만 기록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게임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지? 용을 때렸어. 근데 그 때렸다는 걸 확정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 그게 무슨 게임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뭘 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구현된? 구현된 예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래서 아까 추상적이니까. 비트코인이 문제를 풀어서 기록하는 권한을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POW라고 불러요. 작업 증명. 내가 일을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증명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래 걸려, 에너지 많이 써, 그다음에 힘들어. 이건데
이거 대신 대안적인 방법으로 POS 내가 많이 들고 있으면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뭘 많이 들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아, 있으면. 어. 돈 많은 사람한테 손을 들어주겠다. 네. 그래서 내가 총 몇 개를 만들 건데 갖고 있는 비율 순으로 나눠 줄게가 POS예요. 주식 같은 개념인가? 배당 같은 주주.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어. 배당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 또 역시 작성할 권한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 이 뭔가 황금 만능주의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면은 에너지나 이런 걸 굉장히 낮출 수 있죠. 대신 들어가는 아, 전기료 자체가 네, 발생하지 작업을 안 않으니까. 해도 되고 그냥 어, 어, 자본만 많이 들고 있으면 되니까. 들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가 발생하는 상태가 드디어 된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고 있대요. 저도 정확하게 그래서 동작 방식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가스비를 그러니까 뭔가 트랜잭션을 기록할 때 뭔가 활동이라는 걸 기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낮추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이더리움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명세라고 불러요. 음? 그걸 ERC 뭐의 약자냐면 지금 찾아보니까 이더리움 리퀘스트 포 커멘트의 약자래요. 근데 ERC는 그래서 명세 표준 같은 건데 넘버가 있거든요. ERC 20번이 토큰에 관련된 그런 명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토큰들, 그러니까 새로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걸 만들어서 내가 이런 암호화폐가 있어요라고 사람들한테 공유할 때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거래 방식을 똑같이 비트코인처럼 그냥 거래하는 앤데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ERC20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대부분 지금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메인넷이라고 부르는 자체 이더 네트워크를 가지지 않고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만들면 그걸 토큰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ERC20을 사용해요. 그럼 그거는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만든 암호화폐인 거고. 그죠? 그러면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말고 다른 걸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걸 만들 때 방금 얘기한 ERC20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고. 네, 그 ERC20 말고 ERC20이라는 다른 명세도 있는 거네요. 굉장히 많아요. 그거 중에 화폐가 아닌. 네, 그거 중에 하나가 NFT예요. 드디어. ERC20 중에 하나가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명세 중에 명세 하나가. 중에 하나가? 그 드디어 이더리움으로 할 수 나왔군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NFT가 되는 거군요. 네. 몇 번이었지? 두둥. 드디어. 1155래요. 우와, 1155. 그게 진짜 명세 많네요. 이름이에요? 네, 1155번. 보통 명세는 넘버로 붙어요. 그래서 그 명세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그 이더리움에 제시하고 그게 구현되기로 의사결정이 되면 구현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의사결정을 하는 뭐 단체가 있나요? 합의 집단이? 단체가 있고 그걸 이더리움 재단도 있고 이더리움은 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를 구현하려 결정하는 과정도 얘네는 분산 형태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표준 같은 걸로 채택이 되면 그쵸. 이렇게 네, 다른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쵸. 그거를 처음에 721번? 721번이 NFT용 프로토콜이었던 모양인데 그게 1155번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확장되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나 봐요.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그래서 분산화된 조직이라는 개념으로 DAO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그걸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거는 NFT랑은 또 다른 갈래의 그 이더리움 세계에서의 그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없어. 조직에. 의사결정하는데 의사결정 조직 권한의 대표가 없이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에 의해서만 조직이 굴러가라는 걸 DAO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뭔가 탈중앙화된 은행이 아니고 탈중앙화된 회사. 사업체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저도 아니 내가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 업에도 있었으면서 왜 DAO를 몰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상상하건 알아서 잘 돌아가는 회사. 뭔가 되게 멋있네. 잘만 된다고 하면. 맞아요. 근데 뭐 그죠? 이제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유토피아 같은 느낌. 유토피아 같은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유토피아인 이유는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네. 안 된다고요? 왜냐면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사람만큼의 발언 권한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지 얘가 새롭게 개선되거나 변경되거나 뭐
진행돼야 될 텐데 왜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오픈소스에서도 아니면 오픈소스 방식의 이런 합의 알고리즘, 합의 의사결정 권한 같은 걸 진행해서 오픈소스가 뭐 음. 의사결정하거나 진행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중앙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아, 소수가 결국엔 점령한다, 권한을. 점령하기보다는 점령 안 하려고 노력하게 만들어놔도 결국엔 의사결정을 잘 안 해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다 유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수의 의견이 반영돼서 의사결정이 되는 거군요. 네. 아무튼 음. 근데 이제 그거는 DAO고 그런 식으로 아마 이더리움 표준도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저한테는 그냥 음. 상상의 과정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 그런 표준이 만들어져 네. 음. 그러면은 NFT 말고 또 다른 어떤 제품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미 이더리움을 있어요. 이용한 다른 것들이. 네, 아, 이미 있어요. 있고 많아요. 어. 아, 많아요. 네, 네, 심지어. 네. 계속 표준이 하긴 몇 계속 가지가 있어요. 네.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 때도 예를 들어서 개발 언어에서 뭔가를 만들듯이 예를 들면 리스트라는 자료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폼은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걸 작성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일일이 것처럼. 명세로 작성을 해 놓는 거예요. 네네. 그럼 뭐 무궁무진한 거네요. 그쵸. 이제 표준 어. 제한을 하고 그게 채택되면 구현되고 구현된다면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파이썬에서 뭔가 새로운 문법이 도입됐어라는 것도 이런 제안서 RPC라고 부르는데 그 제안 파이썬 표준 제안 같은 거를 받아서 그게 뭐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구현이 시작돼서 음. 결국엔 구현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것처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돼 있는 표준 중에 NFT 같은 것처럼 동작하는 애의 표준이 있는 거예요. 쓸만하겠네. 그래서 뭐 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 작동하겠네. 이런 이렇게 거죠. 해서. 네. 어.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 등에 뭐 NFT라고 하면 NFT가 뭐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하고 왜 대체 불가 토큰이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인 애들 모두가 다 똑같은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100원이라는 동전이 생기면 그 모든 그죠? 100원들은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야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죠. 맞아요. 그런데 NFT는 여기다가 유니크 넘버를 써 놨어요. 어. 네. 사실 실제 우리가 쓰는 화폐도 화폐 번호가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가치가 생기냐면 달라지진 않지. 사실 근데 화폐의 수집 시장이 있어서 다른 가치를 지닌 화폐들이 있거든요. 아, 옛날 동전 뭐 같은 거요? 1번, 1111번 이런 애들이 화폐 수집가들 사이에서 쓰는 애들이에요. 혹은 음. 뭐 미국에서는 제 기억에 500개밖에 안 만든 동전이 있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런 거 있죠. 무슨 기념일날 만든 기념주화라든가 맞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있잖아요. 진짜 은이나 금 같은 게 되게 희귀해져 갖고 그때는 못 만들었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만드는 아. 것들 중에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화폐 개혁 한번 할 때 그때 수집가들이 다 좋은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는 숫자인 화폐들을 수집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아, 새로 화폐 나왔을 때 새 예예예. 화폐의 좋은 번호를 수집하려고 한다. 맞아요. 그런 시장이 있구나. 네,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일반적인 대부분의 화폐에서는 그런 일련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데 여기 NFT는 그 일련 번호를 박아서 다른 대체불가 토큰 그래서 대체불가 토큰이에요. 그 일련 번호가 있으면 바뀌지 않아. 아니면 다른 애랑 같다고 볼 수 없어라는 애가 만들어진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네. 거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박아 넣어요. 예를 들어서 JPG를 박아 넣어요. 그 토큰 JPG 이미지 이미지 파일이요? 파일을 그 토큰이랑 이 이미지 파일은 같은 거야 같은 걸 박아 넣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거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코인에다가 원래는 뭐를 써 놓을 수 있어요. 메타데이터 같은 걸 작성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남길 수 네, 있어요? 글자를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글자라는 걸 아예 그 이미지 베이스 64 인코딩 해 갖고 글자로 바꾸면 이미지도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미지를 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네. 글자를 거기다가 써 두면 그 코인은 이미지랑 같은 애가 된 거예요. 걔는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그 이미지를 대표하는 코인이 되는 거군요. 그쵸. 그러면 그 코인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그러면은 음. 그 코인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코인은 나눠서 가질 수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그 이미지의 소유주가 누구다라는 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음. 그렇게들 마치 뭐 경매 미술품 그런 걸 하듯이 NFT를 그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맞아요. 아.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갖고 맨 처음에 만들었던 애가 크립토 키티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크립토 키티는 들어봤어요.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뭐지? 그냥 그 고양 되게 신기하게 생긴 고양이 괴물 같은 이미지 사진이 있고 카드 수집 게임인데 그게 어 뭐지? 그걸 할 수 있어요. 교배를 해서 새로운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카드끼리 교배를 하면 새로운 새끼를 카드가 치는 거군요. 네 새로운 카드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새로운 카드가 랜덤하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아까 말한 NFT 같이 유니크한 키가 생겨요. 네. 그러면은 카드마다 유니크 키가 있고 그 카드마다 그러면 계속 생길 때마다 그런 유니크 키를 새로 생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희귀하게 만들어지는 특성들이 있어서 그거 갖다가 사람들이 더 예쁘거나 더 희귀하게 만들어지는 걸 가지려고 더 많은 돈을 음. 주고 그 카드를 사게 되는 거예요. 음. 걔네는 랜덤하게 태어나요? 아니면은 랜덤하게 내가 뭐 태어나요. 랜덤하게 태어났는데 엄청 멋있는 게 나왔어. 예. 근데 얘는 이게 유일해. 예. 그러면 그 카드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군요. 그 그쵸. 토큰의 가격이. 근데 이제 뭐 금색 날개야. 그러면 되게 희귀하게 어. 생기는 애예요. 아, 확률이 다른 예. 거군요. 확률이 달라요. 그림 특징의 확률들이 달라요. 그렇군요. 금날개냐 아니면 은날개냐, 동날개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고 뭐 이런 그죠, 그죠. 거군요. 맞아요. 오, 날개가 있냐 오. 없냐서부터 뭐 그런 아, 것들이 있냐 가능한데 없냐부터. 금날개를 갖고 있는 애가 뭐지? 새끼를 친다고 금날개가 무조건 생긴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조합의 확률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럼 뭐 유니콘 뿔 달리고 날개 달린 다음에 막 가죽 신발 신고 이러면 막 난리 나는 거네.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어. 이제 게임으로 상상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게임 음. 아이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게임 아이템도 잘 생각해 보면 확률상 희귀하게 생긴 애들이 비싼 거잖아. 맞아. 그렇지. 그렇죠. 근데 확률상 희귀하게 생긴 애들에 대한 기록은 게임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게임사에서 가지고 있죠. 네. 유일하지도 않을 거고. 유일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냥 음.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지. 확률조차 게임사에서 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갖고 있다는 것도 게임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에서 하면 그 확률은 기록이 공개되어 있고 왜냐면 다 오픈돼 있으니까. 아. 그 확률이라는 블록체인의 게 효과를. 예 그 확률이라는 게 아까 말한 펑션 함수 내에 기록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걔가 동작해서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깐 음. 어떤 카드 두 장이 교배하면 이런 카드가 만들어지세요라고 확률 동작하는 애가 함수로 작성돼 있다고. 이더리움 위에서 동작하는. 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누구 겁니다."라고 기록해라고 함수로 작성돼 있겠죠. 그러면 이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이 네. 그냥 다른 카드 수집 게임하고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가 확실하게 유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화폐처럼 카드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사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게임들도 많은데 이걸 이더리움에서 했고 사실 이더리움 내에서 이게 성공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카드 수집을 하는 유저 입장에서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으로 만든 크립토키티를 이용해서 카드 수집을 하는 거하고 네. 그냥 일반적인 카드 수집 게임을 하는 거하고 어쨌든 거기에 있는 유니크한 카드는 유니크한 카드잖아요. 그 유니크한 카드가 실제 돈이랑 연동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게임사 쪽은. 아, 일반 게임이라면? 네. 왜냐면 우선 게임 아이템 거래가 우선 돈으로 금지돼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예. 하게 하는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예예. 있긴 하지만 실제적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아니,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에요? 네. 그럴걸요? 돈으로 현금 돈으로 하는 거? 예. 현금도로 하는 건 불법이에요. 유저 간에 거래하는 게요? 네. 그래요? 네. 이게 현금 거래가 되면 현금 거래로서 지켜야 될 가치가 굉장히 엄청나게 커져요. 예를 들면 아까 그 현금 거래가 가능한 순간 은행에 준하는 법의 제한을 받아야 돼요. 아.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불법이라고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현금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긴 하죠.
어쨌든 구멍인 거고 네, 그건 원래는 구멍인 안 거고. 되는 네, 거다.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 크립토키티는 가능한 건가요? 우선 이더리움으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뭐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니까 네, 그리고 진짜 화폐가 아니니까 법적인 테두리 게 안에서 밖에 할 수 있어요, 있는 우선은. 거군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이고 음.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어떤 유니크한 카드를 카드 수집이라고 회사 쪽에서 만들어 준다고 한들 그냥 그 회사에서 만든다고 희귀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 말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진짜 회사 망하면 유니크한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구나. 그리고 회사 망하면 회사 망할 수도 있고. 그 자산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땡이죠. 네, 근데 게임이 없어져 버렸으면 내 카드도 없어지는 거네. 그거 진짜 너무 슬픈 일. 그래서 제가 게임을 오래 못 해요. 그 딴 게임에 소리 내가 진짜 게임에다가 현질을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했는데 그냥 게임이 없어지면 접으면 어떡해. 끝나는 거야. 네. 맞아. 굉장히 끔찍하네. 어. 세상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 그러니까요. 세상이 없으니까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크립토키티는 안 그렇다? 우선 이더리움이 안 없어질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게임이니까 게임이고 수집 제품이니까 그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전무하고 크립토키티라는 진짜로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군요. 크립토키티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쓰이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크립토키티 카드 수집 제품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 거죠. 그렇고 그리고 그런 원래 카드 수집 제품의 인기는 그 물리 카드를 사서 뽑기 할 때 생겼었어요, 옛날에는. 그치, 옛날에 NBA 카드 뭐 NBA 그런 거 카드나 수집할 뭐 때.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넘겨왔는데 그게 사실 엄청나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그 대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거를 게임에 접목해서 성공했죠. 게임 쪽에서 게임 성능 아이템으로서 성공을 한 사례인데 이제 이거를 그 유니크 그 자체로서 성공한 게 NFT가 된 거예요. 게임성이 없어도 유니크함 자체 때문에 가치가 만들어진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제품의 유니크함이라는 걸 검증할 방법이 없었는데 왜냐면 그냥 복사하면 끝났으니까. 그죠. 그냥 복사해서 쓰면 다들 돌려쓰고 출처 알 수 없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알 방법이 없고 원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이 원본 데이터에 소유주는 누굽니다라는 기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 유니크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 거군요. 그렇죠. 디지털의 유니크함이라는 가치가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NFT 시장이 크립토키티가 제가 알기로는 2010 몇 년,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예. 근데 얘가 가장 비싼 애가 한 1000만 원, 몇 천만 원 레벨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성공적인 대박이 드디어 그 미술 시장에서 나타나서 뭐 몇십억, 몇백억까지 가기 시작한 거죠. 뭐 맞아. 최초의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 뭐 몇백억씩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이게 NFT 여기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준인 건데 기점인 건데 네네. 그게 유일하다라는 거를 증명해 줄 뿐이지 그 이미지 자체를 복사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을 복사해서 내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네. 그걸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사용자와 소유자로 구분되는 거죠. 사용자와 그러면 소유자로 소유권을 구분된다. 주장할 수 있어서 뭔가 소유권에 그러니까 대한 이게 돈을 법적인 받거나 뭐 소유권?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라이센스에 온라인 돼 있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작권의 가치로서 법이랑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소유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토큰의 소유주라고 해서. 아니죠. 이제 계약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거를 주장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드디어. 주장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 전에는 주장할 방법도 없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똑같은 카드 이미지를 내가 복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 내 맘대로 복사해서 갖고 있어. 근데 어. 나한테는 토큰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소유권이 그러면 없는 토큰의 거지. 주인이 나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가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저작권의 사용성, 그러니까 저작권에서 사용 허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용 허가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서 그거는 이제 뭐 아마 NFT 쪽에서 걸려고 들면 걸어야겠죠. 제가 거기까지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직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직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거나
뭐 사례가 아니죠, 생기거나 아니죠. 하진 않은 것 우선은 같은데. 심지어 소유인 사람도 사용권이 넘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을걸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나눠서 살 수 있어요. 아. 네. 아 100분 하나의 그 100분의 1로 살 수 아. NFT. 있다고. 어. 그 아. 판화에 번호 찍어주는 거랑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다르죠. 판화는 복제한 놈이니까. 아예 똑같은 단 하나의 똑같은 얘를 100분의 1로 살 수 음. 있다고. 약간 아 지분을 갖고 있는 느낌이네요. 예예예예. 제가 그러네. 지분을 갖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몇 분의 몇 만큼만 내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 음음음. 아니에요? 내가 그럼 이제 내가 공동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주라고 해서 지금은 뭐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주예요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거기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내가 이 음. 미술 작품의 주인이라고 해서 100분의 1만큼의 주인이라고 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만약에 어떤 이미지가 있고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누군가 복제품을 가져갔을 때 소송을 걸 수 있다면 이 토큰을 내가 사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완전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디지털 그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복제해도 내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한 거죠? 제재할 방법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라이센스까지 확인은 안 했지만 제 생각엔 베타적 라이센스가 기본값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베타적 라이센스가 기본이라는 게 사용하지 마.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들은. 사용하지 마라고 예, 주장할 예, 예. 권리가 있을 거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다면 높아요. 예. 그죠. 그게 저는 뭔가 그게 약간 걸리는 지점이었어요.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할 거면 이제 실제 계약이랑 연결해서 할 텐데 아마 여러 사업체들이 당연히 그 정도는 연결해서 했을 것 같고 뭐 아마 그 경우에 따라 다르지 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더 이상 뭔가를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그 뭔가 네. 이게 근데 점점 이게 일상화가 되면 네. 뭔가 현실의 법과도 점점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큰 금액이 오가는 정도가 되면 언젠가는? 맞아요. 사실 지금 이거를 그러면 그래서 법적인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갖다가 그러면은 취득했다고 볼 거냐,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각각의 노우 요 커스터머랑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이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생기는 규칙들이 있어요. 국제적인 법적 규칙들이. 그래서 어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지갑을 직접 만들면 거기에 누구다라는 걸 작성하는 게 의무가 아닌데 그걸 의무로 작성을 해야 된다거나 발행 주체가. 그리고 또 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 전송하는 쪽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꼭 알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제약들이 있거든요. 금융 생태계에는. 그러니까 실물 국제적으로 은행들이 하고 있는 금융 생태계 내에서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등 그런 게 아직 없는 상태에서 그거랑 연결하고 있는 여러 거래소들이 대신 그걸 하려고 지금 은행들이랑 손 잡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한 저작권들도 아마 아예 처음부터 소유권에 대한 정의를 저작권으로 한다거나 라는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되게 뭔가 무궁무진해 보이네요. 그것 때문에 대박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가장 이더리움 쪽에서 쓸 수 있는 직접 사용해서 연결되는 쓸모? 왜냐면 오라클 문제라 그래서 이 비트코인 쪽 생태계,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랑도 마찬가지긴 한데 실물 경제에 무언가를 디지털라이즈 할 때 그게 일치되었다라는 걸 검증하거나 보장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더리움도 그 함수 동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10kg를 빼면 이더 10 줄게요. 같은 걸 스마트 계약을 했다고 쳤을 때 내가 10kg 뺐어요라는 거를 완전히 일체화시켜서 연결해서 검증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걸 오라클 문제라고 불러요. 근데 음. 이 NFT 같은 경우는 이 오라클 문제가 좀 덜해요. 왜냐면 최근에 뱅크시 같은 경우도 자기 작품을 그 경매로 팔았는데 그거를 이 NFT로 팔았어요. 근데 실제 경매장에다가 그 이미지를 걸어 놓고 판 다음에 경매가 끝났을 때 그 뱅크시가 자기 작품이 파쇄시켰거든요. 자동 기계를 현실의 작품을. 현실의 작품을. 아.
그러니까 디지털 작품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거의 소유권이 이더리움 NFT로 기록이 된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NFT 작품들은 전부 다 그 JPG나 같은 이미지 파일들로 만들어서 공유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원본 증명, 그러니까 얘를 복사하더라도 얘가 원본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얘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 암호화폐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됐고, 그걸 심지어 이게 유일해, 그리고 이 유일한 애는 누구 거야라는 걸 검증한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100번 복사해도 100번 복사하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100번 복사한 원본이 같다면 얘의 소유주는 누굽니다라고 써놓는 게 NFT라고 보면 돼요. 이게 되게 요즘에 또 핫한 키워드가 메타버스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NFT가 같이 언급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맞아요. 그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NFT로 만들면, 그러면 음. 그때 사용하는 경제들이 실물 경제인 것처럼 동작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와. 왜냐면 디지털 제품들이 다 복사되는 애들이었고, 그게 원본이거나 소유주라는 거를 중앙에서 그냥 인정해 주기 말고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NFT가 공개 인증을 해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 시장에 NFT를 같이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이템의 성장 때문이고, 최근에 쇼피파이가 아예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NFT를 자기 그냥 우리 실물 그냥 화폐로 바로 살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그 자체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거래하는 행위라는 건 사람들한테 힘든 일이니까, 현금으로 그냥 NFT를 사고 싶어, 그러면은 시세에 맞춰서 그냥 자동으로 동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 같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거래소? 예, 거래소 같이 되고 있어요. 그 NFT 거래소들이 있어요. NFT 거래소들이 뭐 오픈씨라든지 몇 개 유명한 애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있고, 거기에 어 이더리움 지갑을 만든 다음에 저희 작품을 올리는 행위를 하면 그냥 작품들이 다 올라가고, 경매나 뭐 고정가 판매 같은 전략을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면, 심지어 이거의 장점은 최초 생성 시점부터 소유주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같이 기록돼요. 거래 등기부등본이네. 기록이니까. 예. 비트코인 같이 거래 기록이니까 소유주가 누구였는지가 계속 모든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도 사실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겠죠. 아, 이게 뭐 그러네. 유명 연예인 누군가가 누가 갖고 있던 가지고 거다. 그죠, 판 그죠. 거야, 뭐 이렇게. 물론 이더 지갑이니까 지갑 번호 갖다가 누군지 지금 찾으려면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 예예.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냐면 이미지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그 네트워크 내에 그 이미지를 다 올리면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큰 용량의 이미지를 올릴 수가 없어. 뭐야?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대체들이 그래서 막 나오기 시작하고, 다른 데 올리고서 뭐 그게 그 주소만 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토큰에 주소가 써 있는 거야? 네, 토큰에 주소가 써 있어요. 그 원본 이미지의 출처, 위치가 기록돼 있는 거죠. 그 그치, 원본 나는 그 화질 갖고 서버가 싶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예? 원본이 들어있는 그 서버가 만약에 문을 닫았어. 그래서 그 하드웨어 저장도 분산 저장, 그 야. 하드디스크 저장도 아, 분산 저장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쪽에서 그것도 보통 피해가는 저장을 해요. 거네요. 예, 그래서 음, 그거를 대박이다. 보통 그렇게 작성하면 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작성돼 있어서 한 번 업로드하면 땡이에요. 그 외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트위터가 수정이 안 돼요. 그쵸. 업로드하면 삭제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동작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삭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비석에 새기는 마냥 비석도 아니지. 비석. 뭔가 큰 북한산에 있는 바위에 움직이지 않을 바위에 새기는 것 마냥 유니크해진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또 아마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했을 때 이익이 생긴 사람들이 컴퓨터를 켜놓고 노드를 운영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드 운영되는 데다가 저장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라서 지금 뭐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저작권들, 저작권에 해당되는, 디지털 저작권에 해당되는 애들,
지금 전부 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저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 NFT를 그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접목하겠다고 나서는 플레이어들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부동산 거래를 암호화폐로 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거의 자격을 분산해서 가지거나 하는 시장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부동산을요? 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나라에서만 보장을 해 준다고 하면 실제 부동산에 대한 증서에 대한 인정을 어떤 NFT로 하겠다라고 그냥 나라에서 선언해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순간 사실 부동산 증서랑 완전히 똑같이 동작하는 애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뭐 이제 부동산 수수료 안 내도 되는 건가? 아니죠. 가스비를 내야지. 가스비. 아, 가스비 이더리움 가스비 내는구나, 내야지. 여기도. 무슨 소리야. 얻는 게 더 싼 거야, 그러면? 아유, 어쩌다 돈이네.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이 거래 장부 기록에 의한 뭐 부분만 국가 아. 걸 쓰지 않고 이제 블록체인 쓰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나가다 보면 네. 중간에서 그런 걸 보증해 주는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보증 사업들이. 그걸 없애는 게 그런 게 다 대체될 수 있는 거네. 맞아요. 어. 그런 보증 사업 하는 애들이 어떤 마음을 먹으면 문제가 생겨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것들이요.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그것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공증 쓰러 간다든가 이럴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공증 쓰러 간 그 사무소 직원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뭐 방법이 없는 건데 부동산도 그렇게 사고들이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법적인 구멍 같은 거나 시차 같은 걸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인 건데 지금 이걸 그러니까 이게 다 탈중앙화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점들인 거네요. 뭐 트레이드 오프 하면서 생긴 다른 단점들도 있겠지만 지금 중앙화에 있겠죠. 생기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유토피아네. 그러네, 맞네. 진짜. 진짜 이 기술이 그 현실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오기까지는 근데 확실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쇼피파이 같이 아예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다른 여러 코인이나 토큰들을 자기가 개인 지갑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아예 다 줘버리겠어라는 대담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토큰이나 코인들도 있고 아니면 쇼피파이처럼 아예 현금에서 바로 그냥 내가 중간 거래소 환전하는 것까지 한 번에 취급해 줄게 하는 애들도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시장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직접 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어 같은 얘기가 나온 덕분에 막 갑자기 이슈 내고 이랬던 기억이 그랬었죠.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사용성 부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여전히 현금을 쓰는 형태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의 전망만 보자면 쇼피파이가 조금 더 확실히 좋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아예 처음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겠어라는 전략을 페이팔이 시도하고 있어요. 페이팔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받을 거대요가 아니고 현재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완전히 화폐화가 된 거네요. 화폐화가 됐어요. 현물화가 된 예. 거네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그다음에 뭐 리플 몇 가지 유명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다 이미 화폐화가 좀 됐고 아닌 애들은 거래소에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뭐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하겠죠. 아니 뭐 페이팔로 못 살 게 뭐가 있겠어요. 잘 없겠지 이제는. 그런 식이에요. 차나 부동산 정도는 좀 힘들긴 하겠다 아직. 뭐 그것도 그렇고 DAO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아예 자율 조직 같은 걸 조건들을 넣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DAO가 뭐였었냐면 미국의 무슨 헌법 책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옛날 헌법 책 같은 걸. 그거를 공동 소유하겠다고 사는 DAO가 경매에서 돈 주고 사겠다라고 나선 DAO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펀딩처럼 된 거지. DAO 조직은. 펀딩처럼 돼서 그 사람들한테 이더리움을 모아서 걔를 현금화해서 경매에 참여했는데 실패했어요. 왜요? 돈이 부족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높은 돈을 냈겠지. 예. 근데 얘가 DAO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예쁘게 잘 동작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얘는 실패했을지언정 어쨌든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잘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사람들이 이게 그 이더를 이 DAO용 코인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다시 환불을 해 준다고 다시 다 이 이더로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더로 안 바꾸고 그냥 이 코인체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최초로 잘 동작한 DAO 코인 뭐 토큰 이렇게 돼서 아예 그 토큰 생태계가 그냥 살아나 버린 거죠. 그 토큰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음. 그래서 다른 DAO들도 아마 그런 식의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리고 또 코딩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전 조건들이나 이런 아까 말한 오라클 문제들, 실물 경제랑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어떻게 스마트 계약으로 처리를 할 건지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애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잘 동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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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이 됐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순식간에 갈 줄은 몰랐네요. 네. 와 2 시간 순삭됐어. 아 2 시간.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랑 NFT 이야기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얘기들 쭉 이제 박 박사님께 좀 들어보았는데 방송 마무리하는 소감을 좀 들어보면서 마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김 팀장님? 네. 뭔가 거대한 변화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뭐 사이버 세계라는 얘기를 밀레니엄 때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뭔가 실체는 없고 그렇게 되는 게 뭐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구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밑바탕의 기술들이 점점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세계랑 어떻게 연동할 거냐의 문제들이었을 테고 어떻게 그걸 구현할 거냐 이런 문제였을 텐데 그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또 시제품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로 그런 세상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냥 뭐 SF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김 팀장님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얼마 전 이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기술과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에 적응하고 살아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 게 얼마 전에 그런 걸 봤었거든요. 그 어디지? 그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빅히트인데 거기가 하이브. 두나무랑 하이브. 이름 바뀌었죠. 네. 하이브랑 두나무랑 손을 잡고 BTS의 뭐 굿즈를 NFT로 하겠다. 막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 거래소를 만들기로 했죠. 합작법인을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네 그때 완전 BTS 팬들이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저는 그쪽 덕질계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막 뭐 "팬을 돈으로 보지 말아라." 막 그런 식의 그런 워딩들을 저는 봤었단 말이에요. 그쵸. 또 돈 어. 주고 살 걸 만들어 주겠어 같은 느낌이니까 사실은. 네. 네. 그런데 뭐 원 앤 올리 뭐 무슨 소용이야.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그게 어떻게 현실로 안착할지 그것이 뭔가 좀 궁금하고 신기한 그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박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예를 들어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플랫폼에 종속된 콘텐츠 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멜론에서 음악을 듣죠. 근데 음악을 소유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플랫폼에서 빌려서 쓰고 있죠. 플랫폼이 우리한테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면 저는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응. 분명히 그랬죠. 제가 돈 주고 음악 들을 권리를 산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식이에요.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테이프를 샀든 뭐 비디오를 샀든 현물을 샀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순간 어쨌든 등가 교환으로 물건이 끝났는데 디지털 시장에서는 그게 잘 동작하지 않았고 대신 플랫폼 형태의 시장이 잘 자리 잡아 버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가수의 음악을 소유한다고 구매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그 가수에게 제가 구매한 돈들이 잘 가고 그다음에 플레이어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된다면 사실 조금 더 중간 단계 사람 없이 그러니까 중간 단계 플레이어들이 지금 이 이더리움이나 NFT 같은 애들한테 그런 소유 권한에 대한 검증 부분을 빼앗긴 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세상이 될 것 같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도 애기 뭐 영화 보여준다고 어떤 플랫폼에서 샀는데 영구 소장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음. 플랫폼이 살아있으면 아, 영구 소장 동영상? 있겠지. 예, 예. 음. 영화 막 애니메이션 영화를 샀는데 음. 그 뭐 플랫폼이 살아있으면 영구 소장이겠지. 근데 그걸 팔아서 돈을 벌 권한을 획득한 걸로 그 플랫폼은 이제 돈을 저작권 벌잖아요. 사랑 계약을 한 음. 걸 테고 음. 근데 이제 저작권자랑 직접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된 거라서 뭔가 지금 여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나타날까? 아니면 기존 플랫폼 플레이어들이 그걸 결국엔 이겨낼까?라는 것들이 제일 재밌는 관전 포인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메타버스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이미 디지털 물건들을 소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모티콘, 음악, 영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다 내 소유권인지가 아니라 그걸 서비스하는 회사가 소유권이 있고 종속되어 있죠. 예, 종속되어 있고 심지어 종속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모티콘을 NFT로 만든다고 하면 그걸 사용하는 걸 인터페이스를 맞춘 메신저 내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어. 같은 형태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플랫폼이 넷플릭스처럼 자기 오리지널 컨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여전히 자리를 공고하게 자리 잡을지 뭐 이런 관전 포인트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메타버스 게임이라든지 아예 디지털 세계에서의 재화 소비로 넘어가는 형태도 여전히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재밌게 보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어떤 생활적인 변화를 만들지 이런 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물리적 한계 때문에 생겼던 자산의 가치화 부분이 디지털에서 잘 발생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발생 가능성이 생기고 나서부터의 다른 세상이라는 게 더 때문에 지금 NFT 시장이 갑자기 확 커진 거거든요. 나중엔 더 비쌀 거야라는 것 때문에 돈을 때려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초기인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모르죠. 내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야 같은 것 때문에 누가 방구 소리 10번 모아서 만든 MP3가 막 50억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세상이다. 어, 음악 예술계에서 돈 쓰는 시장이라서 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욕했더니 돈을 더 벌더라 같은 것도 돌아가는 시장이라서 사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즐거운 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야, 지식에 눈 뜨는 것이란 이런 것인가. 뭐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많으면 더 전문가인 사람들을 불러서 더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DAO에 관심이 많은데 DA 쪽 전문가분을 한번 섭외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아마 교양 차원에서도 들으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데이터 올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